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봉 선호, 싱글 픽 히드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오늘 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로그 롤링 이야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젠의 선호가 바뀌기 이전에는 C를 가장 선호했고, 앞에 그림이죠. C를 가장 선호했고, 네, 바뀌기 전에 C를 가장 선호했고, 그리고 B, 그다음에 A 순서대로. 그래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디얼 포인트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선호가 뭐 효용이 감소하는, 덜 선호하게 되는 그런 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A, B, C라고 하는 세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안이 연속한 어떤 값들 중에서 하나를 채택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B 세 가지 대안만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연속된 값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컨티뉴어스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점, 뭐 이런 점 다 선택 가능한데 이제 우리는 A라고 하는 대안과 B라고 하는 대안, C라고 하는 대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단순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C를 가장 좋아하고 젠의 경우에 점점점 C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C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B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A를 좋아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브래드나 안젤리나의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브래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브래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바로 A입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B가 그나마 가까우니까 조금 덜 선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대안이 될 거예요. 안젤리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점이 B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이쪽으로 가도 멀어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도 멀어지는 거잖아요. A 쪽으로 가도 멀어지고 C 쪽으로 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 A나 C를 상대적으로 덜 선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뭐 A를 덜 선호할 것이냐, C를 덜 선호할 것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안젤리나의 경우에 싱글 픽 히드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해서 어쨌든 간에 덜 선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젠의 선호가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젠의 선호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생각해 보면 젠은 지금 C를 가장 선호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이디얼 포인트예요. 그런데 C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해야 되는데 멀어지면 효용이 감소하다가 다시 효용이 늘어나는 형태의 선호 체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 체계를 갖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싱글 픽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쟤는 싱글 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싱글 픽의 경우에는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직선상에서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직선상에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얼터네이티브를 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고 나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효용은 감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덜 선호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싱글 픽이 아니다라고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 젠이 싱글 픽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룹의 선호가 순환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는 순환하지 않지만 그룹의 선호가 순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선호가 이제 하나의 싱글 픽을 갖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선택의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 위의 점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대안들 가운데 지금 세 개를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 함수가 어떤 점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효용은 감소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선호는 어떤 사람의 선호는 개인의 선호겠죠. 개인의 선호는 이제 싱글 픽을 갖는다 혹은 뭐 정점을 갖는다. 싱글 픽키드, 싱글 픽트라고 발음해도 괜찮고요. 뭐 싱글 픽키드니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젠과 같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정점 픽을 갖는 경우에는 뭐 다봉 선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수 정점 선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단일 정점 선호, 뭐 다수 정점 선호,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싱글 픽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그냥 그렇게 처음에 배워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모든 유권자들이 단봉 선호, 싱글 픽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투표의 역설 혹은 뭐 컨도르세 패러독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이런 단순한 세팅에서는 컨도르세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투표의 역설이나 컨도르세 패러독스는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컨도르세 패러독스는 그룹의 선호가 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죠. 그룹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젠의 경우 이러한 다봉 선호, 싱글픽을 갖지 않는 뭐 원인이 무엇일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슬라이드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아니면 도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특히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선 사드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어설픈 사드 체계는 오히려 예상 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라. 어설픈 사드는 뭐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거의 하지 말아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의 조세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놀이공원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이제 뭐 이런 걸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걸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이런 놀이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데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놀이시설은 아니었고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자체가 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었었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가 놀이시설이 딸린 공원을 건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하려고 하는 공원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정말 무슨 뭐 디즈니랜드 수준의 레고랜드 수준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럭저럭 뭐 그냥 뭐 아파트 단지 내 한 작은 공원 정도의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놀이시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여기다 명시하기는 좀 그래서 서울랜드라든가 뭐 에버랜드 규모의 공원을 선호할 수 있겠죠. 놀이시설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뭐두 공원 다 이제 정말 파크잖아요. 그 자연 환경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공원들일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제 만일 이제 공원 규모가 어중간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이런 걸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이런 걸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이제 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만드는 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가 받쳐주니까요. 수도권에서 하려면 그 쪼가리 땅 하나, 100평짜리 땅 하나 매입하는데도 뭐 수십억을 투입해야 돼서 불가능합니다. 뭐 여하튼, 근데 이제 뭐 어떤 지자체가 토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규모를 이제 크게 만들게 될 경우에 뭐 수요 측면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서 수요 측면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관람객들 숫자예요. 관람객들 숫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통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근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규모를 이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이시설 같은 거 좀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수목원이라든가 혹은 그 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줄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 공원 규모가 어중간할 경우에는 차라리 서울랜드나 에버랜드를 찾아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그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어중간한 규모의 공원을 과연 찾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중간한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아예 그냥 작은 규모의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면 이런 선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랜드나 에버랜드처럼 아주 크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냥 조그만하게 동네 주민들 혹은 서울로 하면 구 단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가 가깝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정도가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간쯤 어딘가는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충 만들면 어차피 다 가깝게는 30분, 1시간, 멀게는 뭐 두세 시간 차를 타고 가서라도 그 공원을 방문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봉 선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려고 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체제가 민간 부문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단봉 선호를 갖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봉 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어떤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의사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우리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뭐 스무드하게 의사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던 이제 공공사업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혹은 뭐 지방의회, 뭐 대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국회에서 표류하거나 혹은 이제 국회의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런 이제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실제로 이제 예, 물론 이제 단일 정점 선호 혹은 뭐 싱글 픽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러한 싱글픽을 갖지 않는 특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정치 경제학의 중요한
그 주제가 바로 중위 투표자 정리 미디언 보터 띠어럼이고요. 미디언은 말 그대로 가운데란 뜻입니다. 정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하죠. 중위값, 중간값. 그래서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5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5명의 사람이 있으면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바로 미디언 보터예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그냥 5명 세워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디언 보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줄을 세울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줄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칙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이 미디언 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 이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되겠죠. 그 아이디얼 포인트가 과반수 투표를 통해서 항상 채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가질 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내용을 보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주제를 던져드리면 뭐 정치적 의사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림에서 이쪽이 left고 이쪽이 right이라고 한번 해보죠. 굉장히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급진적인 좌익 성향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eft와 right로 구분을 한번 해보죠. 급우인가요? 급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이 직선상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한 이쯤 있다. 혹은 나는 뭐 한 이쯤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를 여기 금리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아이디얼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left와 right로 구분을 했으니까 뭐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 아이디얼러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중간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left로 갈수록 효용이 감소하고, right로 갈수록 효용이 감소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아이디얼러지 스펙트럼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레프트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정치 성향이 그러니까 멀티 디멘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아이디얼러지를 그냥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장 레프트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라이트에 있는 사람까지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아이디얼라이즈 스펙트럼의 미디언 보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중은행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시중은행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임원회의를 열어서 그 주에 적용되는 이제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죠. 선택할 수 있는 금리는 0%에서 이제 10% 사이고요. 뭐 저축은행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축은행. 그 저축은행 물론 이제 다른 경쟁 은행들이 다른 경쟁 저축은행들이 몇 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커머셜을 통해서 그 광고한 금리 수준이 있잖아요. 또 대출 금리 수준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임원들은 모두 5명이고 각자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출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금리가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금리 수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신의 효용도 떨어지겠죠. 혹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두고 임원들끼리 투표를 할 텐데 뭐 여기에 대표이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대표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각자 한 표씩을 행사하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이자율을 두고 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금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대안을 더 선호할 것이고, 둘 중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금리는 덜 선호하겠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금리 아이디얼 포인트가 6%인 임원의 효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은 6%의 금리를 가장 선호하고 6%보다 높은 금리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면 그건 6%보다 덜 선호하겠죠. 예를 들어서 6%의 금리가 하나 제시가 됐고 7%의 금리가 제시가 됐다면 이 사람은 어떤 임원의 선호입니다. 이 임원은 6%와 7% 중에 어디에 한 표를 행사할까? 당연히 6%에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명의 모든 임원들이 이제 동일한 형태의 이제 선호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명의 임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첫 번째 임원은 3.5%, 4.5, 6, 7.5, 8.25%. 임원 1, 임원 2, 임원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임원 3은 여기 있고 임원 1은 3.5%의 아이디얼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각각의 임원들을 금리라고 하는 1차원 직선상에 이 사람들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직선상의 한 점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순서는 가장 낮은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아이디얼 포인트의 순서대로 정렬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임원 3가 되겠죠. 임원 3. 이 사람이 바로 미디언 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줄을 세우면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디언 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예에서 중위투표자는 이제 임원 3이 되겠죠. 중위투표자라고 하면 모든 유권자들이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갖고 유권자들의 수가 이제 홀수여야 되고요. 짝수일 때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을 가장 선호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점이 정중앙에 있는 유권자를 이제 중위 투표자라고 한다. 혹은 뭐 순서상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미디언 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미디언 보터가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미디언 보터 티어럼,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왜 우리가 중위 투표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한 예를 보죠. 자, 누군가가 이제 회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대출 금리 6%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냥 뭐 happen to be 6%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대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6%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이 6.1%를 제시했다고 한번 해보죠. 6%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 1, 2, 3, 4, 5를 다 생각해 보시면 돌아가 보죠. 지금 6%와 6.1%가 서로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원 1은 6%를 더 좋아할까 6.1%를 더 좋아할까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3.5인데 3.5에서 더 가까운 것은 6%입니다. 6.1%는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원 1은 당연히 6%를 지지할 것이고 임원 2도 마찬가지겠죠. 임원 2도 6%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임원 3는 어떨까?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6%니까 당연히 6%를 지지하겠죠. 4와 5는 볼 것도 없어요. 그 4와 5도 한번 해보죠. 볼 것도 없습니다. 6%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죠. 4는 7.5%가 아이디얼 포인트예요. 그러면 6%와 6.1% 중에서 뭐가 더 가깝냐면 6.1%가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4는 6.1%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고 임원 5는 8.25%니까 당연히 6.1의 한 표를 행사하겠죠.
그래서 6%와 6.1%가 경합을 하면 당연히 6%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 미디언 보터. 만약에 미디언 보터가 이쪽으로 갔었으면 6.1%가 이기는 거고요. 근데 6.6%는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이기 때문에 미디언 보터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6%가 이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6%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6%와 5.9%가 서로 경합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이번에는 6%와 5.9%입니다. 그러면 뭐 3은 미디언 보터는 당연히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6%이기 때문에 6%에 벗어난 걸 더 좋아하진 않아요. 절대. 3은 반드시 6%를 선택할 것이고 임원 1은 어떠냐면 5.9%는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5.9%와 6% 중에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더 가까운 금리는 5.9%입니다. 그래서 1은 여기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번엔 2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건 5.9%예요. 그래서 임원 2도 5.9%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임원 4와 5는 이제 달라지겠죠. 임원 4는 7.5%가 아이디얼 포인트인데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대안은 6%예요. 그래서 임원 4는 6%, 마찬가지로 임원 5도 6%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6%는 그러니까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아이디얼 포인트인 6%는 다른 어떤 대안과 붙어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중위 투표자가 중요할까?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 혹은 아이디얼 포인트는 그 무엇과 경합을 해도 절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6.1%와 경합을 할 때, 그 다음에 5.9%와 경합을 할 때도 반드시 6%가 이깁니다. 과반수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가정하냐면 그 투표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홀수니까요. 과반수 투표를 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디엄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엄 보터가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아이디얼라이즈 스펙트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쪽과 경합을 해도 반드시 중도가 이기고요. 이쪽과 경합을 해도 반드시 중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치우친 어떤 정책과 경합을 하면 당연히 중도 정책이 이기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책과 경합을 해도 반드시 가운데 있는 중도에 있는 플랫폼 혹은 정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 투표자 정리를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가정이 유권자들의 숫자는 반드시 홀수여야 됩니다. 짝수여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짝수여도 오케이. 짝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짝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면 돼요. 홀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임원이 출장을 간다든가 혹은 뭐 그런 임원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아침에 전날 밤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지각을 한다든가 회의에 그런 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full participation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투표는 정직하게 합니다. 전략적으로 자신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선호하는 대안과 덜 선호하는 대안이 있는데 이걸 자신의 선호를 뒤바꿔서 자기에게 더 좋은 최종 아웃컴을 얻기 위한 투표, 이걸 우리가 스트래티지 보팅, 전략적 투표라고 했는데 그런 전략적 투표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는데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권자들이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를 갖고 있고 이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한다면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과반수 투표에 의해 그룹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바로 그룹의 초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바로 그룹의 초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left와 right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으로 치우친 정책,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정책, 오른쪽으로 치우친 정책, 뭐 이렇게 경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룹의 초이스는 뭐가 되냐면 그냥 중도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왼쪽으로 치우친 어떤 정당들과 오른쪽에 좀 치우친 정당들이 있을 텐데 미디언 보터 띠어럼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고 유권자들은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당이나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미디언 보터가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중도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를 하고 혹은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에 인물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 지향적인 그런 인물을 당에서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반드시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는 그러면 현실이 만약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중위투표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들여다볼 때에는 이런 조건들이 성립하는지 유권자들의 숫자가 홀수인지 뭐 이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은 정직하게 투표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자들이 싱글 픽트 프리퍼런스를 갖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현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들이 중도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 혹은 정당들이 중도 지향적인 그런 인물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우리가 중위 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성립하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이 가정들이 부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미디엄 보터 티오럼은 중위 투표자가 이런 조건들 하에서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그룹의 초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이지가 잘 매끄럽게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위 투표자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에로우의 케네스 에로우의 여기서 에로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에로우입니다. 그 후생 경제학, 웰페어 이코노믹스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정학이라든가 혹은 정치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일반 균형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균형 분석에 있어서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경제학자고요.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 그 경제학 이론 경제학자이고요. 그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리, 띠오럼들 그 수학적으로 잘 증명을 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 시리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제 그 이념에 대한 논쟁이 그 격렬했던 시기였었던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충돌하던 시기에 과연 이제 정부의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균형은 어때야 되는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또 어때야 되는지, 뭐 재분배 정책은 또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저기 학생의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죠?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뭐 이렇게 하시나요? 뭐 그런 비슷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에 가장 부합하는 경제학자가 바로 케네트 에로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얘기. 우리가 First Welfare Theorem, Second Welfare Theorem 이거 다 그 케네트 에로우의 작품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고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물론 증명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되게 쉽다고 해요. 이론 경제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쉽습니다만 옛날 수학을 썼으니까요. 근데 케네트 에로우를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관련된 뭐 책이라든가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그 모든 문제 의식이 그 접근 방법은 수학이고 그 다음에 그 논리적 접근을 사용을 했지만 처음에 문제 제기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모티베이션 자체는 뭐 여느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가 후반부에 나와요. 우리가 이걸 이제 보고 나서 로그롤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통나무 굴리기 뭐 이런 뜻입니다. 로그롤링. 볼 텐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먼저 보고 나서 로그롤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제가 조금 교과서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편집을 했고요. 투표의 역설 혹은 콘도르세 패러독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의 선호는 합리적이에요. 일관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티브한 거예요. A가 B보다 좋고 그리고 B가 C보다 좋아요.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그 뭐랄까요 그룹의 선호를 도출했을 때 그룹의 선호가 트랜지티브하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것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의 선호라고 하는 것이 비합리적일까?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반수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케네트 에로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제 케네트 에로우라는 경제학자는 콘드로세 패러독스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에로우의 impossibility theorem입니다. 불가능성 정리예요. 그러니까 콘드로세 패러독스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콘드로세 패러독스가 항상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콘드로세 패러독스를 항상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드로세 패러독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드로세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항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뭐 TV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내년에 하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막그 광고하면서 국민의 선택하면서 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냐면 그 국민의 선호,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룹의 선호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를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뭐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뭐 몇 표, C 후보는 몇 표, 득표를 했는지를 단순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 그 투표 결과 방송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 선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선호를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선호를 이제 그룹의 선호로 취합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장일치나 과반수 제도가 바로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취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장일치도 그렇고요. 과반수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인 거예요. 지금 그 재정학 일반에서 우리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하기로 해서 재정학 일반에서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있냐면 그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이제 원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 측에 좀 이야기를 해서
원래 재정학 일반 같은 경우에는 대면 강의였으니까 대면 강의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 만장일치 제도를 이용해서 그 30명의 학생이 만약 다 대면 강의에 찬성을 하면 이제 제가 학교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에 이제 교무처에 보내서 교무처장이 승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선호가 있겠죠, 그렇죠? 개인의 선호가 있을 것입니다.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 중에 뭘 더 선호하는가? 여기서 근데 대안이 세 개가 아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투표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재정학 강의를 듣는 수강생의 선호가 표출이 되겠죠. 표출이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만장일치를 통해서 표출이 될 거예요. 뭐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취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혹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로우는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취합할 때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고려할 때 6가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미니멀 컨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소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미니멀 컨디션이에요. 이게 왜 미니멀 컨디션이냐면 제가 6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아마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조건들입니다. 이 미니멀 컨디션들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6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든 그게 뭐 과반수 제도이든 만장일치든 상관없이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좋은지 B가 A보다 좋은지 아니면 A와 B가 똑같이 좋은지 예를 들면 이런 아웃컴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당선이 되거나 혹은 대면 강의가 채택이 되거나 온라인 강의가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또이또이거나 뭔가 이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호의 순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얼핏 보면 같은 얘기 같지만 조금 세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이건 선호 순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호 순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회의라든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만남의 의미를 두자, 뭐 회의를 한 것의 의미를 두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남북 대화 이런 거에 보면 뭐가 뭐 합의가 도출이 돼도 뭐 항상 뭐 북한 쪽에서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는 남한이 우리가 합의를 어겼다 뭐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지만 뭐 그런 미팅이나 그런 뭐 회의도 있는 건 뭐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호의 순서, 그러니까 그룹 선호의 순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과반수든 만장일치든.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A를 B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룹의 선호도 반드시 그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경작과 학생들이 문해솔보다 노영환 교수님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노영환 교수님이 문해솔 교수님보다 좋아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경제학과의 선호도 경제학과의 선호도 존재하겠죠. 경제학과의 프리퍼런스도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선호도 반드시 문해솔보다 노영환을 좋아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A를 B보다 좋아한다면 그룹의 선호도 A를 B보다 좋아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당연히 그룹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가 모든 학생들이 경제학과 그룹의 선호에 초점을 맞춰보죠. 경제학과가 그룹입니다. 문해솔보다 노영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노영환보다 오승현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문해솔보다 오승현을 더 좋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룹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그젠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긴 했지만 RM, 지민, 정국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경제학과의 어떤 학생은 RM을 지민보다 좋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지민을 RM보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룹의 선호를 우리가 찾아봤더니 그룹의 선호에 따르면 RM은 지민이에요. 몇몇 학생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이그젠플일 뿐이에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룹의 선호는 RM을 지민보다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과반수 투표에 의해서 이러한 그룹의 선호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죠. RM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정국은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개인의 선호겠죠. 개인들한테 어떤 개인들이냐면 이런 개인들입니다. RM을 지민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국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국은 마지막에 위치할 수도 있고 RM과 지민 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고 정국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RM이 지민보다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정국은 어떤지 물어보면 정국이 3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1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의 선호 순서에서 이 세 가지만 가능할 뿐이지 물론 무차별할 수도 있는데 무차별한 건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더 좋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 RM과 지민이 똑같이 좋은데 난 RM과 지민과 중국이 다 똑같이 좋은데 이런 경우는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만 존재할 수 있지 RM과 지민의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짜장면이 짬뽕보다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볶음밥은 어떠니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난 볶음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짬뽕이 좋고 짜장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짬뽕과 짜장의 선호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대안이 하나 들어왔을 때 기존에 내가 선호 순서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이 들어왔을 때 RM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의 선호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당연히 RM이 지민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민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전국이 어떤지 물어봐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전국이 어떤지 물어보면 전국은 여기 오거나 여기 오거나 여기 와야 되지 지민과 RM의 선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룹의 선호도 RM, 지민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의 선호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관한 대안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룹의 선호 순서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건 이제 독재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 딕테이터십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그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의 독재자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선호 체계를 뒤엎어 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진짜 뭐 우리가 역사라든가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딕테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호 순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서울여대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오는 모든 예들은 그냥 예일 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울여대 구성원들이 BTS를 아이유보다 좋아합니다. 물론 아이유를 더 저희 아이도 아이유를 BTS보다 더 좋아합니다. 아이유보다 BTS를 좋아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모든 구성원들이. 딱 한 사람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한 사람은 아이유를 BTS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해솔의 M 이건 저의 선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그룹의 선호를 도출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룹의 선호를 도출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룹의 선호를 도출해낼 수 있을 텐데 그룹의 선호를 도출했더니 서울여대라고 하는 그룹의 선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BTS를 아이유보다 더 좋아하는데 서울여대 그룹의 선호는 아이유를 BTS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존재했는데 그게 문해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선호와 반대의 선호를 갖고 있는데 문해솔만 이런 선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문해솔은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선호를 지배하는 어떤 멤버, 여기서는 이제 문해솔이겠죠. 이런 멤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딕테이터십에 대한 가정입니다. 물론 독재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고 그 다음에 더 뭐 인품이 훌륭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설령 그분이 예수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분이 석가모니라고 하더라도 혹은 설령 그분이 마호멧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non-dictatorship이에요. 이걸 우리가 non-dictat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재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금 6가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조건은 아니에요. 스트롱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배제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그룹의 선호를 찾을 때 혹은 어떤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다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같이 혹은 두 번째 같이 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하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결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순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룹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트랜지티브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독립이어야 돼요. 제3의 요소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우리의 그룹의 선호가 개인의 선호도 바뀌면 안 되고 그룹의 선호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론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그 다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A라고 하는 대안과 B라고 하는 대안 사이에서 이걸 비교할 때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합니다. 멀티 디멘전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들어왔을 때 다른 요소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선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섯 번째, non dictatorship,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선호를 종합해서 그룹의 선호가 되도록 하는 어떤 의사결정 방식,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게 과반수 투표 제도일 수도 있고 만장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이그젬플들이에요.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봤던 6가지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 가지는 최소한 한 가지는 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콘드로셉 패러독스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6가지 조건, 미니멀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우리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가지,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고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콘드로셉 패러독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콘드로셉 패러독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그젬플처럼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래드, 젠, 안젤리나의 이그젬플에서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그 이 불가능성 정리로부터 우리가 어, 끌어낼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적 사회와 권력의 집중 사이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리적 사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합리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가 기본적인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부정적인 모습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어떨 때는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죠. 그렇죠? 첫 번째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결과물이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합리적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모여서 또다시 의사결정을 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혹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건설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혹은 사드 배치를 할 때에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합리적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혹은 의사결정의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버리면 되는데 첫 번째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얻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얻고 싶다면 뭐를 버리면 좋으냐면 이 여섯 번째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조건을 우리가 포기하면 그러면 불가능성 정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불가능성 정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매우 많은 경제학자들이 매우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이렇게 바꾸면 불가능성 정리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조건을 저렇게 바꾸면 불가능성 정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쪽 분야가 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공부할 때 그쪽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셨고 그 한국 학생들 중에서 그쪽 분야에서 논문을 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꽤 유명해진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주병기 교수라고 그분도 이제 이 관련된 메커니즘 디자인과 관련된 이제 분야를 전공하셨고요. 그런 한국 교수님들이 몇몇 계세요. 그래서 조건과 가정들을 바꾸어 가면서 그 LO의 불가능성 정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6번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LO의 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권력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회로 가서 LO의 불가능성 정리를 안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권력의 집중을 허용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LO의 불가능성 정리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딕테이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딕테이러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딕테이러의 선호가 그룹의 선호가 돼요. 그러면 그룹의 선호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것이죠. 권력의 집중은 단순합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권력의 집중은 뭐 누가 뭐 정권을 휘두르고 무슨 뭐 인권을 탄압하고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딕테이로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잖아요. 이 사람의 선호는 완비성, 완결성을 충족하고 기본적으로 이행성을 만족합니다. 트랜지티브해요. 그런데 권력의 집중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선호가 더미네이트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룹의 선호는 결과적으로 딕테이러의 선호인 거예요. 딕테이러의 선호가 그룹의 선호가 됩니다. 그런 국가들 지금 현재도 존재하잖아요. 북한에도 있고 우리 한국 주변에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도 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저는 뭐 예, 부분 동의. 예. 합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룹의 선호도 합리적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먹을 것인지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뭐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때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혹은 뭐 조금 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친구 두세 명이서 여행, 두 명이서 가는 건 좀 그렇고요. 한 세 명, 네 명이서 여행을 갈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게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정이 상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합리적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의 감정이 상했다면 그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애로의 불가능성 정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 대표를 뽑아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집중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 사회로 갈 것이냐 권력의 집중으로 갈 것이냐 사이에서는 사실 엄청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의 집중으로 갈 것인가. 항상 의사결정 결과물이 존재하고요. 예, 합리성과 이행성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는 그런 경우, 혹은 정반대로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민주주의 로그롤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뭐 간단하게 제가 그냥 사례만 말씀드리고 조금 깊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린이집 보육 개선, 보육 서비스 개선이고요. 대상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이그젬플을 만든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다양화. 그러니까 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뭐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뭐 예체능 관련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가서 뭐 그 영어 수학 공부를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방과 후 학습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공부하는 거, 뭐 한자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안은 이제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는, 모두 다 세 가지 경우 다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이제 어떤 세대는 아직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집에 어떤 세대는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세대는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이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대학 장학금 제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컸는데 어린이집 무슨 관심이 있겠으며,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대학 장학금 뭐 별 관심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대학 장학금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의 관심사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면 뭐 별 뭐 특별한 선호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그 부모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 혼자서는 뭔가 이렇게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좀 있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개선 문제를 두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의 부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든가 대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찾아가서 찬성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다는 것이죠.
찬성해 주시면 제가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다양화 사안에 대해서 그 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쪽으로 제가 찬성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대학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기 하는 것이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런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국회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들리는 얘기도 좀 그렇고 그 전반 제가 보는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 네. 이런 사실 원래 이제 국회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이제 투표 거래 혹은 로그 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래가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정되는 법안을 보면 법안 발의를 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 거의 그런 법안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 이제 법안 발의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었어요. 서로 이제 그,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들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제 발의를 하는 법안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만 발의를 하는 법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발의를 하는 법안 이렇게 좀 이번 국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뭐 여하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투표 거래 혹은 로그롤링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통나무를 굴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상정된 여러 법안들을 동시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제 표를 거래하는 행위, 뭐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거에 찬성표를 던져주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A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요. 여기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순서는 그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순서로 표시를 한 것이고 제 개인의 선호는 아닙니다. 제 개인의 선호와 무관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 순서가 바뀔 거고요.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A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B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는 이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송이 필요한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죠, 그렇죠? 로그롤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다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이제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한테 있겠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로그롤링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예,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그 이 두 개의 거대 양당이 뭐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로그롤링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모두 의결되도록 이제 투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법안 A가 상정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찬성을 해주고요. 찬성표를 던져주고 그린라이트 던져주고 국민의힘 법안 B가 상정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이제 그린라이트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로그롤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롤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포크 배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돼지고기 보관통이라는 뜻으로 뭐 몰아주게 하는 것이죠. 서로 같이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물론 이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은 새로운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재정의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A 법안, B 법안이 동시에 다 그냥 이렇게 막 통과가 돼버리면 규제가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제가 늘어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이 A 법안, B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또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거대한 사업을 하나 하고 싶고 B라는 지역에 또 거대한 사업을 또 하나 하고 싶어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뭐 공항 건설일 수도 있고요. 항만 건설일 수도 있습니다. A는 공항, B는 항만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니면 A는 저쪽 공항, B는 저쪽 공항이에요. 그 두 개의 공항을 만들어요. 그 둘 다 건설한다고 하면 뭐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한 사업의 경우에 한쪽 정당은 A를 좋아하고 또 다른 정당은 B를 좋아해요. 그럼 서로 이렇게 그린라이트를 던져주면서 두 개의 공항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를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로그롤링의 부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순편익 관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6장의 내용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